그 반지 제 거예요. 조용하던 면접장의 침묵이 깨지며 모두가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그 반지, 엄마가 남겨주신 제 반지예요. 윤도현 회장은 놀란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잠깐만요. 제발 그 반지 좀 보여주세요. 회장의 손을 붙잡는 순간 경비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아주 낮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반지가 당신 거라고요. 도대체 저 반지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도윤그룹 본사 30층 면접장 앞 대기실은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기다리는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반듯한 차림새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정장에 반짝이는 명함, 해외 유학하기를 적은 화려한 이력서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누가 봐도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작은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하은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소박했고 솔직히 말하면 초라했습니다. 3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처음 맞춰 입었던 검은색 정장은 이제 팔꿈치 부분이 반질반질 달아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아무리 다려도 구겨진 자국은 완전히 펴지지 않았죠. 구두 밑창도 걱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순간 접착제로 급하게 붙여놓았는데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하은은 조심조심 발을 옮겼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여자 지원자는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하은을 힐끗 보더니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은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움츠러드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엄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도윤그룹에 꼭 가보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하은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하은은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더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엄마가 원하신 곳이잖아. 손으로 옷깃을 매만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고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 안내 직원이 명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지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은의 심장도 점점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24번 서하은 씨. 안내 직원의 목소리에 하은은 깊게 숨을 고르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면접장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났죠. 엄마, 저 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 저편에는 5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정중앙에 앉은 백발의 노신사, 바로 도윤그룹 윤도현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차갑지만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지만 손바닥에서 땀이 계속 났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물었습니다. 자기소개해보세요. 네. 저는 성실함과 끈기로 승부하는 지원자 서하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다른 면접관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특별한 배경도 없으시네요. 인턴 경험도 없고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죠? 따갑게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은은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스펙은 없지만 성실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도현 회장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면서 오른손으로 턱을 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면접장 천장의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의 시선이 그 반지에 꽂혔습니다. 은색 반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반지였죠. 표면에는 작은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약간 변색된 부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 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평생 손에서 빼지 않으셨던 그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반지 안쪽에 있는 작은 각인의 위치, 표면의 특정 부분에 있는 긁힌 자국, 심지어 반지의 두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면접관이 무언가 질문하는 것 같았지만 하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반지만 보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흐릿하게 흐려지고 그 반지만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는 것 같았죠. 이럴 수가. 왜 저 반지가 저기 있지? 엄마 반지는 집에 있는데. 설마. 하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죠. 어머니가 병상에서 그 반지를 쓰다듬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던 모습, TV에서 도윤그룹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던 모습, 도윤그룹에 꼭 가보렴이라던 마지막 당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하은 씨? 질문 들으셨어요? 면접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그 반지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그 반지.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5명의 면접관 시선이 일제히 하은에게 쏠렸죠. 하은의 입에서 다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반지는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0.5초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접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뭐라고요? 면접관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회장님 반지가 자기 어머니 거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도현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반지를 낀 손이 살짝 떨리는 것도 보였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40대 남자 윤도현 회장의 조카이자 도윤그룹 전무인 윤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면접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날카로운 고함이었습니다.
면접장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죠. 하은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아니, 말이 꼬였습니다. 변명을 하려 해도 입에서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도 넘어가지 않았죠. 면접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요. 회장님 반지를 자기 어머니 것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윤재민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지원자는 처음 보는군요. 면접장에서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다니 경비를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의 눈에 하은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윤도현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은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죠. 분노인지 혼란인지 충격인지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윤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탈락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죠. 나가세요.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하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윤도현 회장의 손에 낀 그 은색 반지를요. 틀림없어. 엄마 반지야. 왜 저기 있는 거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면접장 밖 복도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북적이던 대기실도 텅 비어 있었죠. 하은은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옆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까 그 회장님한테 이상한 소리 한 사람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은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더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한 정장,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모든 것이 비참했습니다. 립스틱도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흐트러져 있었죠. 내가 미친 소리를 한 건가? 대체 왜 그런 말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참았어야 했는데. 그냥 면접만 보고 나왔어야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하은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하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하은은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죠. 하지만 하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의 로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로비 한쪽에서는 면접을 마친 다른 지원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눈물 자국을 감추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붉게 부어오른 눈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저 사람.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하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면접장에서 이상한 소리 했다던데. 진짜요? 무슨 일이에요? 대기실에서 함께 기다렸던 지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은의 등을 따라왔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었던 여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다른 지원자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죠. 하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출입구가 저 멀리 보였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그때 뒤에서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년의 경비원이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하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네. 하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신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출입증 반납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은 하은을 출입구까지 에스코트했습니다. 마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내보내듯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로비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동안 하은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들려왔죠. 저 사람 뭐한 거래? 회장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던데. 면접장에서 큰일 났나 봐. 드디어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2월의 겨울바람이었죠. 하은은 그제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건물 앞 계단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은을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실 때 찍은 사진이었죠.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저 망쳤어요. 완전히 망쳤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괜찮아,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왜 그런 말을 했니라고 야단치셨을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오늘은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정류장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죠. 왜 그랬을까? 왜 입을 열어버렸을까?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참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면접만 보고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60대쯤 되어 보이는 자상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은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면접 보고 오셨나 봐요? 정장 입고 계시네. 네. 안 됐나 봐요? 속상해 보여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하은은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되는 거고 여기 안 되면 다른 데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핸드백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내요. 단 거 먹으면 기분 좀 나아져요. 감사합니다. 하은은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호의였지만 지금 하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먼저 타고 하은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버스 뒷좌석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그룹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높은 건물 30층 어딘가에 윤도현 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끼워져 있겠죠. 대체 왜 엄마 반지와 똑같은 게 저기 있는 거지?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으니까요. 반지의 모양, 크기, 표면에 긁힌 자국까지 일치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가 정말 그대로 있는지 말이에요. 버스가 강남을 벗어나 하은이 사는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빌딩들이 점점 낡은 건물들로 바뀌었습니다. 하은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한편 도윤그룹 본사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장에서 난리 났었대. 응, 나도 들었어. 어떤 지원자가 회장님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며? 회장님 반지가 자기 엄마 거래. 완전 미친 거 아냐? 직원 식당에서,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SNS 익명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 면접장에 레전드 지원자 나타남. 면접 중에 회장님 반지 보고 그거 우리 엄마 거예요 라고 발언. 현장 분위기 완전 얼음. 당연히 탈락. 정신 상태 의심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 대박이네. 면접장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완전 또라이네. 취업이 절박하면 사람이 이상해지나 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면접을 본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누구인지 다 알려진 상태였죠. 하은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본 걸까요? 그게 정말 엄마 반지였을까요?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하은의 미래도 마음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오늘 내뱉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를 말이에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하은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3년째 살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겨울인데도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에서는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빗물이 스며드는 건지 위층에서 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장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버렸죠. 방은 어두웠지만 불을 켤 기운도 없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들어왔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밖을 내다봐도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아, 집에 왔니? 옆집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가끔 반찬을 갖다 주시곤 했습니다. 하은은 얼른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급하게 물로 씻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 네. 지금 왔어요. 면접 오늘이었지? 어땠어? 아주머니는 손에 반찬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방금 끓이신 것 같았죠. 잘 봤어요.
하은은 애써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꼭 붙었으면 좋겠네. 이거 먹어. 요즘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됐어, 됐어. 그럼 푹 쉬어.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하은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겨지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죠. 반찬통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먹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랑 물병 2개와 김치통 하나뿐이었죠.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가주신 김치였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담가 놓으신 것이었죠. 조금만 남겨두렴. 엄마가 없어도 엄마 손맛은 있어야지.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은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맛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김치를 씹으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지금 곁에 계셨다면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작은 옷장, 낡은 책상이 전부였죠.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곰팡이 자국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넓은 방이었지만 역시 반지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셨죠. 설거지를 하시고 재료를 다듬으시고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치우셨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야 집에 오셨습니다. 늘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셨죠. 그런데도 하은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습니다. 오늘은 팁도 받았어. 우리 하은이 치킨 사줄까?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허리를 주무르시는 것을요. 진통제를 몰래 드시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씻다가 갑자기 고꾸라지셨죠.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위암 3기였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날 하은과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빠지더니 나중에는 손으로 쓸기만 해도 한 움큼씩 빠져나갔죠. 어머니는 낡은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괜찮아. 머리는 다시 자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울 보실 때마다 눈물을 훔치시는 걸 하은은 봤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하은은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전단지 돌리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죠. 그래도 돈은 모자랐습니다. 월세도 밀렸습니다.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독촉 전화도 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하은을 보며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은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반지만큼은 절대 빼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이 말라서 헐렁해졌는데도 그 반지만큼은 끝까지 끼고 계셨죠. 엄마, 그 반지 팔아요. 병원비 보태면 되잖아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돼.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엄마가 끝까지 지켜야 할 약속이야. 이건 팔 수 없어. 그게 무슨 약속인지 하은은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TV 리모컨 옆에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도윤그룹 창립 20주년 기사였죠. 윤도현 회장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그냥. 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얼른 치우셨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TV에서 도윤그룹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화면을 보셨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죠. 그럴 때마다 반지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은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몇 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안경,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었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하은이가 시험 잘 봤대. 식당에서 손님이 팁을 줬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장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비겁했어. 연필로 흐리게 쓴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비겁하다고 하신 걸까? 무슨 의미일까? 반지가 또 떠올랐습니다. 윤도현 회장의 손에 낀 그 반지가요. 어머니의 반지와 똑같은 그 반지 말이에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 하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종이만 만져질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시간은 그 반지 앞에서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어머니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비겁했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3년 전 그날 어머니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의 꿈이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초라한 곳이었죠.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동료 몇 명, 옆집 아주머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5년 전 아직 건강하실 때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머리카락도 풍성하셨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하은은 상주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은 채로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죠. 조문객들이 와서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하은은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돈봉투를 놓고 가셨습니다. 부의금이었죠. 그것마저도 고마웠습니다. 장례 비용조차 빠듯했으니까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하은은 영정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빈손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향 타는 냄새만 방 안에 가득했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영정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너무 야위셨습니다. 손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몸무게가 30kg도 안 됐습니다. 하은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체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었죠. 손등에는 주사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파랗게 멍든 자국도 있었고요.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하은을 불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말씀하셨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윤그룹, 꼭 가봐. 꼭. 그게 어머니가 하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하은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왜 도윤그룹인지, 그곳에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더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눈을 감으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야윈 손가락에 헐렁하게 걸쳐진 은색 반지였죠. 간호사가 유가족이 보관하라고 권했고 하은은 어머니 손에서 조심스럽게 반지를 빼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하은은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신발, 안경, 일기장, 그리고 그 반지가 전부였죠. 평생을 가난하게 사신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도윤그룹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돌아가시기 직전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죠. 병이 깊어지면 이상한 말을 하신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TV 뉴스를 보셨습니다. 특히 경제 뉴스를 유심히 보셨죠. 학력도 높지 않으셨고 경제에 관심이 있으실 분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만큼은 TV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윤그룹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죠. 특히 윤도현 회장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더욱 집중하셨습니다. 손으로 반지를 만지작거리시면서요. 하은이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그냥 유명한 회사라서 그렇다고 얼버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또 한 번은 하은이 신문에서 도윤그룹 기사를 발견하고 어머니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윤도현 회장이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니는 서둘러 신문을 가져가셨습니다. 윤도현 회장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죠.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참 잘 산다고, 좋은 일 하며 산다고요. 그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생활을 캐묻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뭔가 숨기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그룹과 그리고 윤도현 회장과 관련된 무언가를요. 그 무게를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꿈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도윤그룹 뉴스를 보시던 모습, TV 속 윤도현 회장을
바라보시던 눈빛, 그리고 면접장에서 본 그 반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반지가 세상에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모양, 크기, 표면에 긁힌 자국, 심지어 반지를 끼는 방식까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 회사에 가보라고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하은의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었죠. 하은은 침대에서 내려와 어머니 유품이 담긴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맨 위 칸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였죠. 조심스럽게 내려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세탁을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익숙한 냄새였죠.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옷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일할 때 입으시던 앞치마, 겨울 외투, 낡은 스웨터들이었죠. 하은은 하나하나 꺼내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밑에서 작은 파우치를 발견했습니다. 천으로 된 작은 주머니였죠.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은색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어머니의 반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장에서 본 것은 뭐였을까요? 윤도현 회장의 손에 낀 그 반지는 대체 뭐였을까요? 하은은 반지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 개의 반지, 똑같은 두 개의 반지. 그 순간 하은의 눈빛이 흔들리다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직접 확인하자. 어머니가 숨기셨던 비밀을, 그 진실을 밝혀내자.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반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녔죠. 하지만 하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 안의 반지만 보였습니다. 은색 반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표면에는 작은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약간 변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넘게 끼고 계셨던 반지였습니다. 일할 때도, 밥할 때도, 잠잘 때도 절대 빼지 않으셨던 바로 그 반지였죠. 하은은 반지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을 가까이 대야 겨우 보였죠. Y&J라는 이니셜이었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였습니다. Y와 J. 이게 뭐지? 하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Y는 윤도현의 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J는 누구일까요? 정미의 정일까요? 어머니 이름이 이정미였으니까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죠. 하은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파우치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윤도현 도윤그룹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기사부터 오래된 기사까지 셀 수 없이 많았죠. 하은은 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사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윤그룹 창립 초기 기사들이었죠. 윤도현이 젊은 나이에 회사를 차린 이야기, 사업 확장 소식,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리던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도윤그룹 윤도현 회장, 약혼자와 결별 충격. 날짜는 30년 전 11월이었습니다. 하은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윤도현 회장이 약혼을 발표한 지 2달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이었죠. 약혼자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파혼됐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하은은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11월. 그리고 하은의 생일은 그 다음 해 8월이었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설마. 하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 약혼자였다면, 그리고 파혼 후에 하은을 임신하셨다면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신 이유, 반지를 절대 빼지 않으신 이유, 도윤그룹 뉴스를 유심히 보시던 이유, 마지막에 그 회사에 가보라고 하신 이유,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하은은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30년 전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2시간 넘게 검색했습니다. 눈이 뻑뻑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개의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윤도현이 젊었을 때 자주 다니던 식당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느 구역의 작은 중국집이었다고 나와 있었죠. 하은은 그 구역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식당도 중국집이었습니다. 혹시 같은 곳일까요?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으니까요. 그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검색만 한 것이었죠. 배도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주소록에서 친구 이름을 찾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알게 된 친구였죠. 지금은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나지만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친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아? 응, 수진아.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친구는 하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미친 짓 하나 하려는데. 뭔데? 무슨 일이야? 친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은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면접장에서 본 반지, 어머니의 반지 발견, 인터넷 검색 결과까지요. 친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다시 가보려고. 도윤그룹에. 뭐? 하은아, 정신 차려. 증거도 없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는 있어. 이 반지가 증거야. 하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반지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설령 진짜라고 해도 재벌한테 덤빈다고? 너 어떻게 될지 알아?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은은 결심이 섰습니다. 알아. 위험한 거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엄마가 뭔가 숨기셨던 게 분명해. 그걸 밝혀내야 해. 하은아, 괜찮아. 조심할게. 걱정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하은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하지만 하은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였죠. 3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이 짙었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최소한 아파 보이지는 않게요. 가방에 어머니의 반지를 넣었습니다. 파우치째로 조심스럽게 넣었죠. 이게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것만이 어머니와 윤도현을 연결하는 고리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작은 액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강하실 때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엄마가 평생 숨기셨던 그 비밀을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됐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윤도현 회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반지를 보여드리면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또다시 쫓겨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은은 올라탔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도윤그룹으로 가는 길이었죠.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점점 높은 빌딩들로 바뀌었습니다. 하은의 운명도 오늘 바뀔지도 몰랐습니다. 버스는 강남역을 지나 도윤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 멀리 도윤그룹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전에도 봤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였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찾으러 온 딸이었죠. 어쩌면 말입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하니 화려한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죠.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은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직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죠. 실례합니다. 윤도현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도 아닌 옷차림, 브랜드 가방도 없는 모습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예약 없으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여직원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해줄 생각이 없다는 듯이요.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만이라도. 회장님은 예약 없이 만나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직원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여직원이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며칠 전에 면접 소동 일으킨 사람 아니야? 맞다. 회장님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던 그 사람. 두 여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하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어요?
여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였죠. 이것만 보여드리면 됩니다. 회장님께 이걸.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날카롭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재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봤던 그 남자, 윤도현 회장의 조카였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면접 떨어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한 집념이시네요. 윤재민은 팔짱을 끼고 하은을 내려다봤습니다. 코웃음을 치는 표정이었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은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용건이신데요? 윤재민의 목소리에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용건입니다. 개인적인 용건이라 혹시 또 면접장에서처럼 이상한 소리 하러 온 건 아니겠죠?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은은 파우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뭔데요, 그게? 윤재민이 파우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은은 얼른 뒤로 물러섰습니다. 직접 회장님께만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요? 여긴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윤재민이 안내 데스크 여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비 불러요. 지금 당장. 여직원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곧 경비 2명이 달려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분 모시고 나가드려요. 윤재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비들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하은은 파우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사방에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순식간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 여자 누구래? 며칠 전에 면접 소동 일으킨 사람이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윤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강제로라도 윤재민이 경비들에게 명령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죠. 윤도현 회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그는 로비의 소란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비서 2명이 뒤따라왔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재민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 이건 윤재민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시선은 오직 하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은과 윤도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면접장 이후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도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색 반지를 꺼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반지를 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윤재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과 하은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비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윤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십시오.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윤재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은 재민 씨도 함께 올라오십시오. 윤도현은 조카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비서가 하은을 안내했습니다. 하은은 반지를 다시 파우치에 넣고 윤도현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윤재민도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층수 표시등만 조용히 숫자를 세고 있었죠. 윤재민은 하은을 노려봤습니다. 적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습니다. 윤도현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커다란 책상, 가죽 소파, 고급 그림들이 걸린 벽.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윤도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은과 윤재민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도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등만 보이는 모습이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재민은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하은은 문 가까이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반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늙은 남자의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였죠. 하은은 파우치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윤도현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습니다. 윤도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윤도현은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반지를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Y&J라는 각인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뒤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정미의 반지,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매는 소리였습니다. 윤재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건 그냥 조용히 하세요. 윤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윤재민은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윤도현은 반지를 꼭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그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윤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30년도 더 됐군요.
과거를 떠올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뜬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건 현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도현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20대 후반이었던 그는 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무역회사를 물려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절이었죠. 점심시간이면 늘 같은 식당에 갔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중국집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정미를 만났습니다. 25살의 정미는 그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홀서빙을 했죠.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윤도현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식당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짬뽕 하나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쌓이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윤도현은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꿈이 뭐예요? 정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하나 여는 거요.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좋은 꿈이네요. 하지만 꿈일 뿐이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요. 정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도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여자를 돕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여자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비밀 연애였습니다. 윤도현의 집안은 부유했고 정미는 가난했습니다. 그 차이를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윤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정미와 결혼하기로 말입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반지 가게에 갔습니다. 작은 은반지를 골랐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반지였습니다. 반지 안쪽에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Y&J. 윤도현의 Y, 정미의 J였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되자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의 아버지가 알게 됐습니다. 식당 종업원과 사귀는 아들을 용납할 수 없었죠. 격렬한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져라. 당장? 아버지, 저는 정미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너는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신분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해.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회유도 했고 협박도 했습니다. 정미에게도 접근했습니다.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받고 우리 아들에게서 떠나주시오. 정미는 거절했습니다. 돈 봉투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아버지는 윤도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 돈 받고 떠났어. 5천만 원에 널 팔았다고. 그럴 리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봐라. 윤도현은 정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이미 식당을 그만두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도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윤도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미가 정말 돈을 받고 떠난 걸까요? 믿을 수 없었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윤도현은 무너졌습니다. 정미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다른 사람과 선을 봤습니다. 약혼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파혼했습니다. 그 뒤로 윤도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사를 키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미가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윤도현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미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키려다 버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버린 거였어요. 하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 아이를 키우시면서 그 사랑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윤도현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정미입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윤재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도현은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6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하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시며 그 그리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사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재민만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한참 만에 윤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윤도현은 윤재민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윤재민은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민 씨,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친근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말투였죠. 네네. 회장님. 윤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이요? 윤재민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일 말입니다. 이정미라는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던 일이요. 윤도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윤도현은 그때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정미를 떠올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윤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정미를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의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카 윤재민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시 재민은 회사 상무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정미를 찾아주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윤재민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재민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정말인가?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이정미 씨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더군요. 윤재민은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한 여자가 남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정미인가? 네, 확인했습니다. 윤도현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자신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됐습니다. 윤도현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미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서 그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실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윤도현은 윤재민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정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윤재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은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윤도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재민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들킨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윤도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 병원 기록입니다. 10년 전부터 투병하셨어요. 윤도현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항암제 처방전들이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확히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기록이었죠. 윤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투병? 10년을 목이 매는 소리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윤도현은 정미가 행복하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윤도현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정미를 도왔을 것입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조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윤도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고함이었습니다. 회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대답하십시오. 윤재민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계자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평생 독신으로 계셨잖습니까? 그래서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셨죠. 하지만 만약 회장님이 결혼하시거나 자식을 찾으시면 저는 끝장이었습니다. 윤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후계자 자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었죠. 윤도현은 윤재민을 밀쳐냈습니다. 윤재민은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모든 걸 당신 손에 맡긴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야 했어요. 윤도현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이 회사에서 끝입니다. 모든 직책을 박탈합니다.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회장님, 제발 나가십시오. 당장. 윤도현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윤재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은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는 윤도현과 하은만 남았습니다. 윤도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정미가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미, 너무 늦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60대 노인의 후회로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은 하은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은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어쩌나, 모든 게 착각이었다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윤도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윤도현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DNA 검사는 대학병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윤도현과 하은 모두 혈액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하은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윤도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진료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은을 보자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들어가시죠. 윤도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앞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녀관계 확률은 99.99%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윤도현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분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와 딸이 맞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99.99%, 거의 확실한 수치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내 딸이에요.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메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60대 노인이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하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셨던 비밀, 반지의 의미,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두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윤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네, 내 딸. 윤도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하은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낙골당에 가볼까요? 윤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도현의 차를 타고 낙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낙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져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은 3층에 있었습니다. 작은 함이었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고 이정미. 윤도현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 나예요. 도연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을 만났어요. 정미, 우리 딸이에요. 당신을 닮아서 착하고 씩씩한 아이예요. 하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유골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함이었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실을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도현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써온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정미, 이 편지를 읽어줄게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과의 말, 그리움의 말, 후회의 말들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윤도현은 편지를 유골함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해하실 거예요. 윤도현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엄마는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셨으니까요. 하은의 말에 윤도현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와 딸로서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낙골당을 나올 때 윤도현이 하은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딸을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손길이 낯설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윤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윤도현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비밀, 그 비밀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는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하은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윤도현은 하은에게 당장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안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정당하게 입사하라고요. 특혜가 아닌 실력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나와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윤도현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하은은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책을 읽었습니다. 영어 회화를 배웠습니다. 컴퓨터 자격증도 땄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죠. 힘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씻고 몇 시간 자고 다시 도서관으로 가는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하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윤도현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윤도현은 하은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정미화의 추억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얼마나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는지를요. 어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웃으셨죠. 윤도현이 말했습니다.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하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살았던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그리운 순간들을 나눴습니다. 윤도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도윤그룹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즌이었습니다. 하은은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격증도 있었고 영어 점수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필기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 날이 왔습니다. 1년 전 그 면접장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테이블이었죠. 하지만 하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이 아닌 깔끔한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은 면접장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비켰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였죠. 하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을 때 하은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정당하게 붙었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1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수첩, 펜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파우치를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가 들어있는 파우치였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작은 액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요. 도윤그룹에 갔어요.
그것도 제 실력으로요. 작게 말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가득했죠. 하은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윤그룹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면접을 보러 왔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렵고 떨렸다면 지금은 설렜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했던 곳이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일할 곳이구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다른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됐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소개, 규정 설명, 여러 안내사항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은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신입사원들끼리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딸이래. 진짜? 누구? 저기 검은 정장 입은 사람. 하은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어차피 돌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실력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부서 배치가 있었습니다. 하은은 경영지원팀에 배치됐습니다.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배치였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간단한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6시였습니다. 하은은 가방을 챙겨 건물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도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은을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첫 출근 어땠나요? 괜찮았습니다. 하은도 작게 웃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까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딸로서, 동료로서 함께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은의 손에는 어머니의 반지가 든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사랑, 아버지가 되찾은 딸, 그리고 하은이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인생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